사실은 이제 뭐 감정의 이 중심을 둘 건지 뭐 감상의 중심을 둘 건지는 좀 틀릴 수는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는 이렇게 딱 나누기는 뭐 쉬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감상을 잘 하셔야 감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조선 그릇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아마 쉬는 시간에 조금 요거 앞에 있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그 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왕조가 바뀌면 위에 수요층들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층이 바뀌면 좋아하는 기호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를 끌고 가던 사람들의 변화는 결국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하게 만듭니다. 그릇도 마찬가지고 그릇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고려와는 다른 이러한 것들로 조선시대 내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. 요거는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달 항아리입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를 딱 잘라보시면 저게 대칭이면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 그럴까? 왜 그러겠습니까? 아직 뭐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만약 고려 청자를 가지고 청자항을 가지고 저렇게 다랑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단지 그 시대에는 저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스타일을 안 만듭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릇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한 100여 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. 그 전에는 납작한 항아리, 고구마 같은 항아리를 그 후에는 좋아했거든요. 결국 같은 항아리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한 항아리는 딱 좋아하던 시기, 그때만 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30cm 이상 되는 백자를 제작을 할 때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흙을 쓰면 좌우 대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가마 안에서.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면 휜대로 왕실에서 그대로 썼다는 게 특징입니다. 일부러 휘게 하면은 그러면 일본 그릇이거든요. 근데 우리 일부러 휘게 한 게 아니라 가마 들어가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. 좌우 대칭 기가 막히게 잘 맞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구형부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. 이런 휘인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저게 휘고 비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썼다.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뭐 이제 조선 어떤 그 유교 성리학적인 거, 그다음에 뭐 검약을 하고 자기 군수를 잘 지키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작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한 400년쯤 흘렀더니 이게 뭐 우리나라 그릇이 계속 중국 가서 봤더니 중국계에 비해서 너무 뭔가 문제가 많은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박제가 같은 이제 북학파들이 국경 갔다 와서 야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 것 중에 도자기에 대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.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청아백자는 이것저것 그림이 막 번진 것도 많고 백자를 보니까 뒤에 잘 갈지도 않아서 그 반상기 같은 거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계속 하나하나 지적을 하거든요. 근데 아쉽게도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. 요거는 하나 참고적으로 여쭤보고 요거 뭐 같습니까? 그 높이는 3cm, 지름은 5cm. 이 붓글씨를 쓸 때 그 붓을 물에다가 이렇게 세척하는 그러한 그 무코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문양은 뭐 같습니까? 대나무입니다.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몇 세기 것 같습니까? 15세기. 오지선다로 15부터 19까지 있습니다. 남아있는 건 19세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왜 19세기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번. 이런 문방구교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? 시대 배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. 15, 16, 17, 18, 19 중에
문방구는 누가 찾는다? 양반들이 많이 찾습니다. 그러면 저런 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양반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.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양반의 숫자는 18세기 후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원래 전 국민의 한 5% 내외거든요. 그 숫자가 30% 이상 늘어납니다.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. 19세기 뭐 매간 내지기 심해지고. 그런데 이 양반들이 모이면은 뭐 기도하고 뭐 같이 뭐 시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문예 활동을 하는데 그때 자기의 신분, 자기의 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방구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청나라고, 그 다음에 이런 그 연정이나 묵호 같은 건 무슨 청아백자 제일 비싼 거, 이걸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까지 묵호라든지 완벽한 문방구 중에 연접을 제외한 것들이 남아있는 건 19세기밖에 없습니다. 아까 그 필세나 뭐 이제 이런 그 피가 같은 경우도 거의 제작이 돼서 남아있는 것은 19세기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이 그릇의 색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. 여기 앞에 보인 백자들 혹시 보이세요? 뭐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, 이렇게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여기 상간백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저 끝에 있는 청아백자까지, 물론 뭐 색깔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약간씩 다 다릅니다.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백자 색상이 다 달라요. 그럼 백자 색상이 왜 다르지? 똑같아야 되는데 만드는 원료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집니다. 근데 희한하게 조선 백자는 거의 100년에 한 번씩 딱딱딱딱 끊어서 볼 수 있을 만큼 색상 변화가 분명합니다. 이 묵호는 실제로 보면 약간 푸딩딩한 느낌의 백자입니다. 근데 이렇게 푸른색이 나오는 백자를 언제 제일 만드느냐? 그걸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봤더니 19세기인 거예요. 왜 19세기에 왜 그렇게 푸딩딩하게 만들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19세기에 청나라 도자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. 청나라의 백자류의 칼라가 그런 청백 칼라를 띠는 것들이 많아요. 그리고 18세기나 15세기는 아주 옷빛깔, 그 다음에 눈빛과 같은 설백색의 백자가 크게 유행합니다. 그리고 반면에 17세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검죽죽해요, 백자가. 왜? 나라가 하도 못 살아가지고 이거를 수비 정제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색상만 보면 대략의 시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시대 배경을 보면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19세기밖에는 뭐 생각 나오는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문양은 아까 대나무라고 하셨잖아요. 대나무 이파리를 그리는 방법이 조선 전기 15, 16세기와 17세기 나루고 18, 19세기가 다 다릅니다. 가령 이파리에 윤곽선을 먼저 치고 안에 색깔을 칠했다. 그러면 되게 15, 16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. 그 다음에 17세기 대나무는 희한하게 대나무 끈 이파리 쪽에 힘을 빡 주고 붓을 많이 띱니다. 그 시대 확풍이 그래서. 그 다음에 18, 19로 가면 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으로 갈수록까지 옅어지는 그레데이션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구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면 이 그릇은 19세기의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은 무조건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다 뒤집어 보셔야 되고요. 일단 누가 뭐라고 하든 뒤집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감정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. 왜? 뒤집어 봐야 이게 어떻게 구워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희한한 건 시대별로 굽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. 모래 받침을 한 경우도 있고 탈토를 똥똥을 말아서 갖다 붙인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모래하고 규석을 섞어서 붙인 경우가 다 있습니다. 물론 이거를 밑을 싹 갈아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뭔가 태토를 똥똥을 만들어가지고 붙였다. 그러면 되게 15, 16세기로 보셔야 됩니다. 모래인데 아주 얇은 모래로 정성스럽게 붙인 것 같다. 되게 18세기로 가게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은 모래인데 굵직굵직한 걸로 아주 못생긴 모래들만 잔뜩 붙어 있으면 바풀떼기처럼
거의 19세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직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 시기는 파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그 고려 청자 배웠다고 하셨죠? 아까 분명히 배웠다고 했습니다. 고려 시대 청자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백자도 만듭니다. 그럼 한 가지 여쭤볼까요? 그럼 고려 백자하고 조선 백자하고 뭐가 다릅니까? 요즘은 우기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보면 모르냐, 네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, 뭐 이런 식으로는 학생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. 보면 뭔가 좋아 보이지 않냐,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뭐가 다릅니까?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거 말고, 일단 만드는 원료가 틀립니다. 그 다음에 그림의 기법. 그림의 기법. 그림의 기법도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불 때는 방법이 틀립니다. 온도가 다릅니다. 그건 차근히 말씀을 해드리면 고려시대 청자나 백자는 흙이 어디 있느냐? 논바닥 밑에 있습니다. 그건 조선시대 백자 흙은 산 꼭대기로 가셔야 돼요. 바위 덩어리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당연히 어느 게 단단하겠습니까? 그릇이. 조선 백자가 훨씬 더 단단하죠. 아니 논바닥 흙하고 저 바위 덩어리하고 어떻게 똑같아요? 그러다 보니까 굽는 온도가 당연히 조선 백자가 실제로 50도에서 100도 더 높습니다. 이게 두들겨만 봐도 소리가 확 달라져요. 그러니까 색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 영어로 표현하면 고려 백자는 포슬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. 사실은 그냥 뭐 우리가 청자하면 셀라돈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어떻게 보면 셀라똥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스톤웨어에 가깝습니다. 영어로 하면. 그러니까 포슬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정통 백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. 왜? 굽는 온도가 일단 1200도에서 훨씬 떨어집니다. 그리고 강도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색상이 화이트가 안 나와요. 고려 백자를 가지고. 왜? 철분이 많으니까.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 고려 백자하고 조선 백자 이렇게 섞어놓고서 고르라고 딱 문제를 내면 고르실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뭐 조선시대 초기에 나온 이제 상강 백자가 되겠습니다. 저기 나온 김에 식사를 하셨나요? 안 하셨습니까? 이 병은 드리면 뭐에 갖다 쓰시겠어요? 그런데 여기 지금 15, 16세기라고 해놨거든요. 왜 저 병은 15, 16세기일까? 저 병의 모양을 가지고서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고려시대 11세기부터 조선 19세기까지 병의 모습이 다 바뀌어요. 아까 하안이 바뀌듯이. 그거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시면 됩니다. 더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. 근데 만들어 보는 게 좀 쉽진 않으니까 저 윤곽선 아웃라인을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몇 세기 때 딱 자기 손에 익혀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야 이게 고를 수가 있어요. 근데 재밌는 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병의 특징이 뭐냐? 왜 아까 식사 얘기 드렸냐면 그 병의 별명이 오코춘이라고 있는 중국집이에요. 그 옛날에 오코 춘자 붙으면 중국집 술집이거든요. 요즘에는 그런 춘자 붙은 중국집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잘 안 가겠지만 옛날에 다 춘자로 끝났습니다. 아마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. 그 중국집에서 쓰던 술병하고 비슷하다 해서 그냥 위후춘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기본적으로 먼저 주둥이가 벌어져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목이 짧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몸통은 통통해야 됩니다.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병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. 그 전에 12, 13세기 병은 목이 길었어요. 근데 재미있는 건 다시 또 17세기 이후로 가면 목이 길어집니다. 그리고 구연부가 밖으로 안 벌어져요.
똑바로 가죠. 왜 그럴까? 사람들의 기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선생님들 헤어스타일도 10년 전 헤어스타일하고 비교하시면 많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?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선거에 나온 이 여러 양반들의 10년 전 사진들하고 누군가 이렇게 비교해서 봤더니 굉장히 세련되신 거예요.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. 네, 그래서 이제 사람의 기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춘 거예요. 뭐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. 매명도 시기마다 다 바뀌거든요. S자 곡선이. 네, 그래서 정확한 건 계속 그려보셔야 됩니다. 눈으로만 봐서는 나중에 헷갈려서 안 돼요. 뭐 이게 고려 왕실의 그릇이었고 이게 이제 고려 백자입니다. 우리가 잘 이제 저 탤런트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성계 할때 주인공이었습니다. 이 지금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그릇들이 이성계가 이제 뭐 왕에 오르기 1년 전에 금강산에 묻어두었던 사리기 일관 세트입니다. 국립박물관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. 이게 1391년인데 이때까지 만들어진 백자들은 조선 백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. 고려 백자입니다. 아직까지. 그래서 색상이나 뭐 기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명문이 써 있거든요. 국립박물관 가시면 꼭 그 조선실에 가서 잘 보십시오. 사진도 뭐 잘 찍으실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 백자는 높바닥 흙이기 때문에 태토가 강도가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두들겨봐도 소리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선 백자면 1392년 땡 이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세종 이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그릇이 만들어졌냐?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청사기가 그걸 대신합니다. 뭐 잘 아시겠지만 분청사기라는 이름은 사료에 있다 없다. 이게 50% 확률일 때가 가장 갈등이 생기는 거죠. 이게 틀려도 애매하고. 자, 조선왕조실록에 분청사기가 있다 없다. 없다. 네, 그러면 있다. 안 계세요? 있을 것이다. 예, 맞습니다. 분청사기는 없습니다. 1940년대에 고희석 선생님이 일본인들이 이걸 미시마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. 왜 미시마라고 했냐면 일본에 막 미시마 진자라고 있어요. 그 신사에서 나오는 달력이 주변에 저렇게 국화문양을 막 찍어가지고 나오는 달력이 있거든요. 그거랑 닮았다고 해서 일본인 학자들이 미시마라고 부른 겁니다. 이남은 분청사기.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알 같은 거는 학계매라고 해서 뭐 갖다 붙이고 이름 붙이는 거 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잘해요. 뭐 장흥고라고 하는 관사 명칭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우리나라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도장을 찍 때 정해진 룰은 없어요. 그냥 일단 찍기 시작해서 끝에 가면 항상 겹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걸 그 모방해서 만든 일본의 인왕 다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줄을 기가 막히게 이 좌우로 맞춰가지고 도장을 찍어요. 이 두 나라의 성향이 이렇게 다르구나.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도장을 찍 때 우리는 겹치는 거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. 저렇게 명문이 새겨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릇에 사람의 이름이나 관청의 명문을 집어넣는 가장 큰 이유 그 시대에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관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는 명문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가격 차이 있겠죠, 당연히. 왜? 명문이 있으면 시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왜냐하면 그 관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
이 그릇은 언제 것이다.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뭐 그 귀할명 문청 중에 자주 보여드리는 뭐 이런 호암에서 갖고 있는 제가 뭐 여러 강연 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자들한테 시켜보면 저런 물고기는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. 저게 보고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. 등이 볼록 튀어나온 보고는 없습니다. 배가 튀어나오지.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사카에 있는 그 유명한 겁니다. 어느 게 암놈이고 어느 게 순놈입니까? 대개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놈보다 순놈이 더 치장을 하잖아요. 근데 크기는 또 암놈이 더 큽니다. 이것도 실제로 시켜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암놈, 순놈을 가리기가 쉽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분청사기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철암처 오사카에 있는 이 새와 물고기의 관계는 뭐 천적 혹은 맨수지간이겠죠. 얘는 얘를 쪼아가지고 어딘가 데려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기 일보 직전인데 얘를 딱 놓친 그 찰나를 묘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릇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. 이거 여관에서 안 내는 거예요. 사실은 국방에서 이거 살려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이 철암문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도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. 계룡산이 있대요.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눈 지그시 갖고 있고, 얘는 지금 뭐 얘를 딱그 씹고서 어디 가는 찰나에 놓친 겁니다.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장면을 묘사를 한 걸 겁니다. 그럼 다시 백자로 와서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 백자는 세종시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세종시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종실록 지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세종실록 지리지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세금을 먹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. 각 지방에 무슨 산물이 나오고 품질이 어떻고 사람이 얼마나 살고. 근데 도자기 부분을 봤는데 전국을 싹 뒤져가지고 자기 만드는 곳 여기저기, 독이 만드는 곳 어디, 그 다음에 자기 중에서 상중 하로 나눠가지고 상은 경기도 광주, 그 다음에 뭐 경상도의 상주 고령, 전국적으로 네 군데라고 하지만 실제 지역 이름은 3개밖에 없습니다.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작성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상품은 바로 백자입니다. 왜? 거기 이제 지역 이름이 나와서 발굴을 해봤더니 백자에 딱딱 맞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고려시대의 청자는 강진이나 부안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도 개경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썼잖아요. 근데 조선시대 백자는 어떻게 했느냐? 왕실용 공장을 따로 만듭니다. 그 중국이 이제 원대 이후로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꿉니다. 그러면 왕실용 공장은 어디다 둘 것이냐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다 왕이고 여왕이면 공장을 경기도 광주, 경상도 상주, 고령 중에 어디다 두겠습니까? 운반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지시 명령 내리기도 수월한 경기도 광주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 광주에 왕실용 전용 공장인 관요를 두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관요를 관할하는 경영하는 곳이 어디냐? 사홍원의 분원입니다. 사홍원은 장금이가 이루는 임금님의 음식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. 거기서 그릇까지 담당을 한 거고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? 바로 차기 왕권을 이어갈 대군 혹은 영의정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도제조 밑에 제조들이 있는데 종친이 4명 중에 3명입니다. 결국은 조선시대 그릇을 제작하는데 가장 신임열을 기울이고 신경을 썼던 사람은 바로 왕실 종친들입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그릇이 굉장한 이재의 그 투자 대상인 거예요. 워낙 비싸니까. 그리고 왕실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니까. 그 조선시대 아까 호림 가신다고 그랬죠.
고려시대에 비해서 또 독특하게 만드는 그릇들이 몇 개 있습니다.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실의 공주나 그 다음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태를 버리는 게 아니라 태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. 조그만 항아리. 그리고 이제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전국의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다가 석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안치를 합니다. 그게 태 항아리입니다.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조선 밖에는 꾸준하게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 순백자의 형태고 이거 왕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데다가 아주 그 티끌하나 없이 깨끗한 편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백자만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. 청자가 있었습니다. 청자가 있었는데 이 조선 청자는 고려 청자하고 다릅니다. 이 논바닥 밑에 있는 강진구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양구나 곤양 이런 데서 바위덩어리를 캐와가지고 만드는데 유약만 청자 유약을 시유를 한 겁니다. 그럼 조선시대 청자는 왜 제작을 했을까의 문제가 나옵니다. 백자를 그냥 쓰면 되지. 아마 조선시대 청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특별한 제사의식이라든지 그러한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사용됐고 특히 기록에 의하면 지금 댁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그릇을 다 똑같은 걸 쓰세요. 어머니 아버님 거하고 자제분들하고 같은 그릇을 다 쓰세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나는 조선시대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다. 그러면은 부모님은 백자, 자제들은 청자를 쓰게 하시면 됩니다. 색상을 달리한 거예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가시면 왕자는 어디 삽니까? 동서남북 중에. 그래서 동궁마마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 동쪽을 상징하는 색상이 뭐냐? 바로 좌청룡의 청색입니다. 그래서 이 대부분 왕자들은 이 청자를 사용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조선 전기에는 통용이 되는데 인제랑 끝나고 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선물이나 이런 거 안 보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보냅니다. 특히 언제 많이 보내나? 세종부터 세조까지 많이 보냅니다. 주로 뭘 보내오냐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일 최고의 그 반상기 그릇이라고 하는 청아백자 세트들을 많이 선물해 줍니다. 황제가. 그리고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진 거, 용 그려진 거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중국 그릇도 출토가 됩니다. 근데 그런 청아백자를 딱 보고 나니까 우리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 청아백자를 만들려면 코발트 알료인 회회청이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코발트 알료인 여기 회회는 이슬람을 뜻하는 거고 돌아갈 회자거든요. 중국 내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을 회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에서 수입해서 원나라 때 수입한 코발트 알료를 중국에서 회회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제작을 가능한데 그래서 전국에 걸쳐가지고 한번 찾아봐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전하 찾았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다 거짓말인 거예요. 왜? 지금도 이 회청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할 수 없이 중국 가서 다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. 그 철하나 사나 동을 쓰면 시뻘건 그러시면 다 우리나라에서 알료가 나오는데 저 회청, 청아백자의 알료는 중국에서 사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청아의 색상은 달라집니다. 이것도. 그래서 조선 초기하고 조선 말기하고 저 청아 컬러가 다 달라요. 쭉 일렬로 놓고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489년작입니다. 동국대학에 있는 홍치 이면명 이 송중문 항아리입니다.
이 항아리는 이 연도가 분명하다는 여기는 홍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. 원래는 뒤에 두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도난을 당하거든요. 그러다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좀 구연부가 깨져요. 그래서 저 부분은 수리한 겁니다. 원래 있던 거를. 연도가 분명하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려진 청화의 문양은 누가 그렸느냐. 조선시대의 청화백자 그림은 18세기까지는 되게 왕실 최고의 화원들이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화백자하고 중국이나 일본과하고 비교하면 우리게 훨씬 더 잘 그린 이유가 그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장인이 아니라 화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려진 문양들은 당연히 그 시대 회화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도자기 감정을 하시려면 그 문양 같은 경우는 그림도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형태 같은 건 뭐 조각이나 이런 거하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도자기만 100% 안다고 해서 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. 이때 소나무 그리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가지를 90도 꺾는 거예요. 요게 딱 16세기까지만 저렇게 꺾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저런 거 안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때의 청화의 특징은 굉장히 진합니다.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밝고 진합니다. 그리고 저기 소나무가 뭐 이 밖으로 방사선처럼 막 퍼져 있는데 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후반기에 비해서. 그 다음에 대나무의 경우도 아주 진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문헌에 나와 있는 형태와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거죠. 이게 세종실록 오레이나 국제 오레이에 자주 나오는 산뇌라고 하는 그릇인데 이게 똑같은 게 이 집에 있습니다. 아까 리움 가신다고 그랬잖아요. 리움에는 없습니다 지금. 그리고 리움이 최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보시던 게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. 그 유명한 그 진사 고래전자 항아리가 주전자 있잖아요. 그거 가시면 지금은 뭐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뭐 지금 리움이 모든 전시가 다 캔슬이 돼 있습니다. 특별 전시는. 이전보다 상설 전시도 한 20% 정도 줄어 있어요.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심사 심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데다가 지금 관장 부관장이 거기 없어요. 다 사퇴를 해가지고 왜 이전에 뭐가 없지 했을 때 그렇게 아예 가시면 됩니다. 동국에 수명을 갔더니 경기도 광주에 매년 사옥말리가 와가지고 좌우로 나눠서 이 어용자기를 이 화원을 이끌고 어용자기를 이제 뭐 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뭐 나중에 사원관이 사원원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는 장인들은 몇 명이었을까? 380명입니다. 그런데 이 380명 중에 핵심 기술은 1번 성형, 2번 조각, 3번은 유약 제조입니다. 가마 불때기와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왜? 이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레대장은 평생 물레만 차는 거고 조각장은 조각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마 불 때는 사람은 가마 불대장입니다.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건 유약 제조입니다. 그래서 그 핵심 멤버는 제가 볼 때는 20에서 50명밖에 안 돼요. 그럼 나머지 뭐 하겠습니까? 나무 뗄감 잘라서 날라오고 흙 가지고 오면 수비 정지하고 이런 데에 많이 투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조선시대의 장인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일상적인 백성들처럼 1년에 뭐 얼마씩 돈으로 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
1년에 며칠씩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걸 신역이라고 하는데 사기장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으로 세금도 내고 국가에서 부르면 가가지고 일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가서 그렇게 일을 할 때 대우가 좋으면 물을 하나 가겠지만 대우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 안 갈 거 아니에요. 예비군 훈련하고 뭐 비교하긴 뭐하지만 하여간 가기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, 이 380명을 다 못 채웁니다. 도망을 가거나 안 오거나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 도망갔다고 해서 사기장 잡아다가 죽였다는 기록 한 번도 없습니다. 부족한데 왜 안 왔지? 이런 기록은 많아요. 그 인정이 철철 넘쳐가지고 몇 년 후에 또 짠하게 나타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반반씩 나눴는데 나중에는 또 3회전 시키기도 하고 또 바뀌어요. 한 500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에 그 왕실용 가마를 두는데 재밌는 게 뭐냐, 이 땔감을 만약에 이 강의실이 관역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을 가만히 두고 땔감을 갖고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땔감 있는 대로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시겠어요?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이고 심심한데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지 뭐. 근데 희한한 건 전 세계에서 또 이런 왕실용 가마는 우리 조선밖에 없습니다. 10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거예요. 이 근처에 땔감을 다 잘라가지고 불 때문에 쓰고 나서는 또 옆으로 이사 갑니다. 왜 그러냐? 이 일대가 다 도자기 공장인 거예요. 사오건 땅입니다, 저희가.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전을 하는데, 그러면 그 이전을 누가 하느냐? 장인들이 하는 거예요. 그 장인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다 죽어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10년 곧 딱 걸리는 장인들은 1년 내내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? 영조 중반에 가면 한 군데 딱 고정시키고 땔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바뀝니다. 중국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공장 대지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전을 한 거예요.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뭐냐, 오늘날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기 때문에 발굴을 했을 때 이게 몇 년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다 모아보면 조선시대 250년 동안 어떤 변화를 했는지가 딱 눈에 나옵니다.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? 1번 색깔이 바뀝니다. 2번 문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. 아니 그럼 이거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, 비가 많이 오고 인적이 드물고 했을 때 하여간 이 고속도로 변에 내리셔가지고 경기도 광주일 때 어느 산이라도 가시면 백자가 다 있어요. 단 도구를 이용해서 파거나 손으로 이렇게 깊이 파다 걸리시면 여기 다시 오시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운동장에 있거나 그다음에 강가에 가면은 밑에다 떠 있어요, 바닥에.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얕을 때 발장된 부분에만 가도, 부산 초등학교 앞에만 가도 그 밑에 이렇게 강물 밑을 보면 19세기 청와백자가 쫙 깔려 있습니다. 지금 못 들어가게 해서 그렇지. 옛날에 거기 다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주워온 청와백자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? 거기 가시면 매기명탕집 많거든요. 거기 사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단골을 많이 그 집 단골이시면 이야기 잘 해가지고 편 같은 거 얻으시면 이 색상 변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그냥 한두 번 봐가지고 알 수 있겠냐? 모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선생님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에 외국 유학생들 거의 없었잖아요. 미국에서 애들이 오거나 영국에서 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한 수업에 이제 애들이 한 몇 명씩 들어오거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학교에서 잠깐 영어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힘들고 애들도 못 알아듣고 발음도 나쁘고, 근데 이제 걔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서양 애들은 구분이 안 돼요. 근데 한 학기를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얘는 그 영국계고
얘는 프랑스계고 애들 몸집도 틀리거든요. 아, 얘는 독일계는 저렇게 크구나.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게 이 구분이 가게 시작을 한 겁니다. 반대로 그 미국 교수들이 와가지고 제일 헷갈리는 건 얘가 얘 같고 쟤가 걔 같은 거예요. 근데 한 학기 지나면 한국 학생들도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.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15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그 변화되는 백자 편은 박물관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 더 뭐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러면 경기도 광주 일대를 열심히 다니시면 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편을 벽에다가 잘 장식을 하시고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깰 때나 적어도 석 달 이상 보시면 색깔 구분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해요. 백자래도 다 같은 백자가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건 색상이에요. 그 거짓말은 안 합니다. 정말로. 그 다음에 좀 문양 얘기 잠깐 할까요? 네, 용도 상상의 동물이잖아요.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건 중국도자기입니다. 성덕연간에 제작했던 중국도자기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선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리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리움과 똑같은 거 보실 수 있어요. 이 두 개의 공통점. 1번 발톱이 3개다. 근데 왜 지들은 5개 쓰고 우리는 3개를 줬을까? 원나라 이후에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정을 하냐면 의복이나 이런 거에 문양을 용의 경우에 발톱 5개는 황제 겁니다. 4개는 황태자, 3개가 용이에요. 그래서 재미있는 건 17세기 후반까지 우리나라 백자에 등장하는 모든 용의 발톱의 개수는 3개입니다. 근데 18세기 가면 5개로 바뀌어요. 그리고 19세기로 가면 4개로 바뀝니다. 그래서 용의 발톱수만 봐도 이거 몇 세기인지 일단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요. 이때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용이 앞으로 이렇게 착 날아갈 때 이 머리카락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수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.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.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쉬는 시간에 뭐 쉽진 않지만 화장실까지 잠깐만 뛰어가시면 머리가 뒤로 날리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시대의 모든 용들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역으로 이 시대 15세기 용이라고 갖고 왔는데 머리가 뒤로 날린다. 그건 가짜예요. 왜?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 그거는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각종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공예품에서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눈동자를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이제 뭐 안경 쓴 눈동자입니다. 조그맣고 그 다음에 그 비늘 표현도 굉장히 딱딱하게 표현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. 요게 나중에 이제 뭐 18세기나 19세기로 가면 또 바뀝니다.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가마이긴 한데 조선시대 가마가 대충 밑바닥을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한 뭐 4칸, 5칸 정도 돼 있고 칸에서 칸으로 갈 때 저런 불참 기둥이 있고 과학적인 얘기도 재밌어 하세요? 정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? 고려청자에서 어떻게 불을 떼길래 푸른색이 나옵니까? 그러니까 고려청자에서 왜 푸른색이 나오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원료를 섞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. 죄송하지만 이제 뭐 선생님들이 잠깐 도자기가 되시는 겁니다. 이게 가마예요. 불길이 저쪽에 있으면 여기가 아궁이고 그럼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장작이 홀홀 타면 뭐가 발생합니까? 화학기호, 탄소가 발생합니다. 그럼 그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결합을 합니다, 정말로. 그런데 이 가마 안에 산소가 뭐 풍부하면 문 다 열어놓고 장작도 조금만 있으면 산소가 남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남아있는 산소는 선생님들이 도자기로 치면 그 유약에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유약 속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산화가 되는 겁니다. 산소와 결합을 해서.
모든 금속은 산화될 때와 환원이 될 때 색상이 바뀝니다. 철이 녹슬면 무슨 색이 돼요? 시뻘겋게 되잖아요. 검푸딩딩하게 되거나. 그게 산화가 돼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가마에 아궁이에다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고 불도 좀 다 막아버리면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. 장작이 타는 데는 한소는 나오지만, 그럼 그 부족한 산소를 어디 가서 뺏어오느냐? 유약 속에 있는 산소를 뺏어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유약 속에 청자 같은 경우는 산화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그런데 산화철이 한 세 종류가 있거든요. 뭐 FeO, Fe2O3, Fe3O4가 있습니다. 근데 Fe2O3 같은 경우에 환원이 되면 FeO 가 됩니다. 그러면서 무슨 색이 되냐? 바로 청자의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. 이거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푸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경험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걸 통해서 푸른색이 된다는 걸 누가 알았느냐? 한나라 때 중국 도공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그거는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려청자를 맨 처음에 중국인들이 와서 가르쳐줬을 거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가서 배워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배워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. 여기 와서 아마 자기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기술 이전을 해줬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. 누가 물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 그 이야기를 하셔도 굉장히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.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